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 하나가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택의 중심이 될 줄은요. 제 이름은 김성호, 올해 65입니다. 20살 무렵부터 형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 자재를 나르고 납품 차량을 정리하고 거래처 심부름을 다녔습니다. 사무실이 바쁠 땐 계산서 정리도 했고 사람이 모자라면 현장에 나가 직접 몸을 썼습니다. 딱히 직함은 없었지만 회사에서 굴러가는 일은 웬만하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운 시간을 한자리에서 보냈습니다. 입사할 때 형이 제게 말했습니다. 4대 보험 들면 네 월급에서 빠지는 게 너무 많다. 차라리 보험 안 들고 그만큼 현금으로 더 가져가라. 형은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생활이 되니까요. 저 역시 그 배려가 고마웠고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버는 게 먼저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 그 선택이 국민연금 한 줄 없는 노후로 이어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끊기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집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대출 끼고 산 작은 아파트였지만 15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갚아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금은 없어도 집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의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몸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점점 굳어가더니 어느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지금처럼 일하시면 나중엔 걷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형의 사업도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거래처가 끊겼고 결국 형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도 버티지 못했고 일할 자리도 함께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연금도 없고 일할 몸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60이었죠. 그때부터 동갑내기 제 아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나가 마트 계산대와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몸부터 추스르세요. 아내는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 저녁을 차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내가 65이 되던 해 출근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신발, 옷, 비타민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없고 일할 몸도 없고 남은 건 집 한 채뿐이라는 사실이요. 통장을 보니 장례비 쓰고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매달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대로면 몇 달도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어디에 기댈 수 있나? 그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말을 꺼냈죠.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집 하나가 제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걸요. 아들은 이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화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라고 적힌 글이 떠 있었어요. 아들은 그 화면을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되려면 재산 기준이 있어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재산 몇 천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솔직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은 핵심만 짚어줬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는 얘긴가?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집, 제 명의로 넘기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제 명의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집 아닙니까?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었습니다. 집을 넘기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집을요? 아들은 태연하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에서 재산이 사라지면 수급자 조건에 맞아요. 그럼 매달 100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매달 100만 원이라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매달 100만 원이면 관리비 내고도 80만 원은 남습니다. 그 돈이면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죠?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약값도 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피식 웃더군요. 마치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증여입니다, 아버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넘기는 거 다 합법이에요. 증여세만 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증여세는 이 정도 시세면 몇 천만 원 정도예요. 제가 낼게요. 아들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생각해본 사람처럼 준비된 답변을 내놓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엄마 장례 치르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아들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들아, 집을 내 명의로 넘기면 나는 어디서 살아? 걱정 마세요. 제가 월세방 하나 구해드릴게요. 수급비 받으시면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월세방이라니. 요즘 원룸도 싸게 많아요. 월세 30만 원이면 괜찮은 데 구할 수 있어요. 수급비에서 30만 원 내고도 70만 원 넘게 남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이미 모든 걸 계산해놨더군요. 집을 넘기고 월세 방으로 옮기고 수급자 신청하고 매달 100만 원 받고 한치의 빈틈도 없는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도 망설이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최선이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버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업 보고를 하듯 차가운 계산만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갖고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이라니. 아버지, 그건 제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수급비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을 넘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 집은 제가 3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대출 받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은행에서 서류 쓸 때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니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가게 문 열고 악착같이 벌어서 매달 대출금을 갚았어요. 15년 만에 완납했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가 울었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집이야, 완전히. 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이제 아들한테 넘기라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싶었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막막한데 이대로 버티다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죠. 아들 말대로 수급자만 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차피 아들이 물려받을 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결국 아들 거잖아요. 그럼 미리 넘기고 저는 수급비 받는 게 서로에게 이득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집 생기고 저도 생활비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야. 합리적인 선택이야.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불법도 아니고 그냥 제도를 활용하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집을 넘기면 정말 되돌릴 수 있을까? 아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 목소리를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요즘은 뭐든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들 하더군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검색창에 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러자 영상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집 있어도 수급자 되는 법. 노인 혼자 사는데 수급 안 되는 이유. 재산 기준 이렇게 피하세요. 월 100만 원 받는 법 대공개. 같은 것들이었죠. 조회수를 봤습니다. 10만, 20만. 어떤 건 50만도 넘더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되는 방법이 있다는 뜻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중 조회수가 제일 많은 영상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한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면 재산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집이 문제예요. 집이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명의만 없으면 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자녀분 명의로 증여하시면 돼요. 증여는 합법입니다. 그러면 본인 명의에서 재산이 사라지죠. 그 상태로 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아버지 명의 집, 화살표. 자녀 명의로 이전, 화살표. 수급자 신청, 화살표. 매달 100만 원. 아주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합법적으로 수급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저는 댓글창을 내렸어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이거 되나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수급비 잘 받고 계세요. 집만 없으면 됩니다. 진짜 꿀팁이에요. 명의만 넘기면 끝이에요. 저도 성공했어요. 법 허점 아니에요. 이건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서 지금 편하게 사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아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산 기준을 피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본인은 월세방으로 옮기고 그러면 수급자 조건에 맞는다고요. 한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나와서 인터뷰하더군요. 저도 집을 아들한테 넘기고 수급자 됐어요. 이제 매달 1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훨씬 낫죠. 아들도 좋고 저도 좋고 윈윈이에요.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른 영상도 봤습니다. 수급자 되는 법, 이거 하나면 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재산만 없으면 됩니다. 집 명의 이전하세요. 합법입니다. 저는 영상을 더 찾아봤습니다. 1시간 넘게 영상을 봤어요. 10개, 20개,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거짓일 리 없어.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나만 몰랐던 거지. 저는 영상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 이건 다들 하는 거야. 불법도 아니고 꼼수도 아니야. 그냥 제도를 활용하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속는 게 아니다. 공부했고 확인했다.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짓말일 리 없잖아. 저는 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처럼 멍청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라 법망이 허술한 거다.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받을 자격 있으면 받는 거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영상 속 댓글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합법입니다. 월 100만 원 놓치지 마세요. 그 말들이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집 내 명의로 넘기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서류 준비해서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마치 예상했던 대답을 들은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더군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 내일 바로 갈게요. 법무사 약속도 잡아놨어요. 벌써? 네, 미리 알아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너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동의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게 준비돼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내와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공간이었죠. 이제 이 집이 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살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도 저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같은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그럴 때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성공 사례만 보여준다는 것을요. 실패한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듣고 보고 싶은 이야기만 제가 보았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제 판단력은 이미 흐려져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저도 할 말이 없었죠.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법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증여 등기권으로 오셨죠? 네. 아들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꺼내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증여 등기입니다. 아버님께서 아드님께 증여하시는 거죠?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니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재산 목록, 증여인, 수증인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고 시세도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빠,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낼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펜을 건네줬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을 보며 잠시 망설였죠. 여기 이름을 쓰는 순간 30년 제 것이었던 집이 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름을 썼습니다. 세 글자를 쓰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어요. 글씨가 떨려서 삐뚤빼뚤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붉은 도장이 서류에 찍혔죠. 좋습니다. 이제 아드님 차례예요. 아들은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글씨체였어요. 도장도 깔끔하게 찍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해본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증여등기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후에 완료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요? 그 후에는 이 부동산은 아드님 소유가 되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 아드님 이름이 올라가고 법적으로 완전히 아드님 재산이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안심이 됐어야 했는데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어요.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창밖을 봤죠. 같은 풍경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래. 그때 같이 이사 가시면 돼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화장실. 모든 공간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아내와 함께 가구를 들여놓던 날, 벽지를 새로 바르던 날, 보일러 고장나서 추운 겨울을 보냈던 예. 작은 방에는 아들이 고등학생 때까지 썼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상을 만져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들이 공부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던 아들, 시험 끝나고 좋아하던 모습. 그때는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등기 이전이 완료된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방 옮기셔야 해요. 방? 네, 제가 구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아들이 보여준 곳은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 오래된 주택가가 나왔어요. 좁은 굴목길로 들어가니 낡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여기인가? 네, 월세 30만 원이에요. 아들은 차에서 내려 앞장섰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골목은 좁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빌라 입구로 가니 계단이 아래로 나 있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아들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전등을 켜니 작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원룸 구조였는데 전체 크기가 제가 살던 아파트 거실만 했어요. 창문은 땅 바로 위에 있어서 햇볕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자전거 바퀴,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특히 모서리 부분이 심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죠. 화장실은 더 작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몸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변기와 세면대가 붙어 있었고 샤워기는 변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샤워하면 변기가 다 젖겠더군요. 아들아, 이런 데서 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수급비 받으시면 월세 내고도 70만 원 넘게 남아요. 잠깐만 참으세요. 수급자 신청하면 가정 방문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사시다가 수급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제 집으로 들어오시면 되시잖아요. 벌써 제 집이라고 표현하는 아들의 그 말이 잠깐 마음에 걸렸지만 다 계획이 있겠거니 넘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잠깐이다. 수급자만 되면 끝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제가 냈어요. 200만 원이요. 아버지는 매달 월세 3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고맙다. 짐은 직접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아들은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아들아. 네? 집은 잘 부탁한다. 아들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방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곰팡이 냄새, 어두운 조명, 좁은 공간. 이게 제 새 집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저는 혼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아파트에서 짐을 싸며 하나하나 골랐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아내 사진, 몇 권의 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가구들은 다 두고 왔어요. 반지하 방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공간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아끼던 식탁, 제가 좋아하던 안락의자, 텔레비전, 모두 그대로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죠. 노인이 손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개켜서 구석에 쌓아놨어요. 이불을 펴고 아내 사진을 벽에 기댔습니다.
30년 인생이 손수레 하나에 다 들어가고 이 작은 방 한 구석에 정리되더군요. 그날 밤 처음 그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곰팡이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벽에서 스며드는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했고 화장실에서는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창밖으로는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발소리, 술 취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잘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파트 거실보다 작은 이 공간에서 혼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비참했어요. 하지만 이미 집은 아들명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 당장 수급자 신청하러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급비만 나오면 괜찮아질 거야. 매달 100만 원이면 충분해. 이건 잠깐이야. 조금만 참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일어나니 온몸이 뻐근했어요. 이불이 축축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주민센터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3층 복지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지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자식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 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재산신고서 작성하시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한데 여기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하나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새 주소를 쓰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 주소가 아니라 낡은 빌라 반지하 주소를 쓰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없음이라고 썼어요. 집은 이미 아들 명의니까 제 재산이 아니었죠. 예금 80만 원, 통장 잔고를 그대로 썼습니다. 기타 재산 없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로소득 없음, 사업소득 없음, 연금소득 없음, 기타 소득 없음. 모든 칸에 없음이라고 쓰니 제 처지가 한눈에 보이더군요. 부양 의무자란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사업하다가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서류 작성은 끝났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더군요. 월세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아들 관련 서류까지. 그렇게 저는 모든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며칠에 거쳐 끝냈습니다. 조사 나가고 나면 결과 나옵니다. 한두 달 정도 걸려요. 한두 달이요? 네. 담당자가 직접 가정 방문해서 확인하고 금융 조회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고 매달 월세 30만 원을 내야 했어요. 한두 달 후면 남는 게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반지하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갔어요. 구두, 운동화, 샌들. 하루 종일 그 발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정방문 나가겠습니다. 이틀 후 담당 공무원이 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공무원이었어요. 방을 둘러보더니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아드님은 연락하세요? 가끔요. 경제적 도움은요? 못 받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요. 공무원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방 내부, 창문, 화장실. 기록용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공무원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 후로 매일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혹시 탈락하면 어쩌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4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수급자 선정되셨습니다. 생활이 힘들어 보이셔서 최대한 빨리 적합 판정 내드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요? 네.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지원되셔서 아프신 데 있으시면 병원도 부담 없이 다니세요. 수급비는 다음 주 20일에 첫 입금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됐다. 해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입금 104만 원. 생계비 76만 원. 주거비 28만 원. 총 104만 원. 저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됐다. 해냈어.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옮기고 추운 밤을 견디고 불안하게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봐라, 다 계산된 거였어. 나는 불법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제도를 활용한 거지. 저는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유튜브 찾아보고 아들 말 듣고 결단 내린 제 자신이 현명하다고 느껴졌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 받는 돈을 저는 알아서 받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못 막는 나라가 문제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나라 법이라는 게 이 정도야. 이로써 노후 준비는 끝났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만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오만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트에 갔습니다. 돈이 생겼으니 먹고 싶은 거라도 사야겠다 싶었어요. 고기도 조금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계산할 때 통장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제 괜찮아. 매달 이 돈이 들어와. 집에 와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수급자 됐다. 그러셨어요? 잘 됐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담했습니다. 근데 아들아, 집은... 아버지, 지금 바로 이사하시면 부정수급 신고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거기 사시다 몇 달 후에 이사해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다 아버지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저는 안심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 말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했으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저는 반지하 방에 앉아 통장을 또 확인했습니다. 104만 원. 그 숫자가 제게는 안정감을 줬어요. 이제 월세 30만 원 내고도 70만 원 이상 남으니까 굶지는 않겠다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돈이 될 줄은.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세 30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이렇게 쓰면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남는 돈은 조금씩 모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또 그동안 돈 때문에 못 갔던 병원도 마음껏 갈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죠. 나라에 역시 돈이 많구나. 그동안 미련하게 일만 했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알지 못해서 못 찾아먹은 몇 년이 아깝게 느껴지기까지 했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응? 수급 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괜히 신고 들어오면 귀찮아져요. 아들의 말투가 묘하게 명령조였어요. 왜? 불법 아니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받으세요. 그래, 알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처리해야 할 대상을 보는 것 같았죠.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조용히, 말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마치 제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햇빛은 거의 들지 않는 방이었고 곰팡이 냄새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돼. 매달 100만 원이면 충분해. 저는 그렇게 제 마지막 경고 신호마저 무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돈은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정확히 104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었죠.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방이었지만 굶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생활이 패턴화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에 산책 나갔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잤죠. 저녁도 혼자 먹고 밤에는 일찍 잤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예전 동네 사람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후로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창피했어요. 수급자가 됐다는 걸, 반지하 방에 산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연락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다. 혹시 주민센터에서 연락 온 거 없으세요? 없어. 왜?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아들은 늘 그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있는지보다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아들이 걱정해서 그러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게 고마웠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 반지하 방의 습기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곰팡이는 여전했지만 여름보다는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중요한 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시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수급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부정수급 신고가 익명으로 들어왔답니다. 부정수급.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확인해보니 선생님, 약 6개월 전에 아파트를 아들분께 증여하신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급 신청할 때 누락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 명의가 아니잖아요. 아들 명인데. 선생님,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요. 증여 후 몇 년간은 본인 재산으로 계산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걸 몰랐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급 신청할 때 재산 신고서에 증여 내역 적는 란이 있었을 텐데요. 거기 작성 안 하셨잖아요. 그때 잘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무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애초에 부적합 판정 나셨어야 했었는데 신고가 누락돼서 적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급비는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으셨던 수급비도 모두 반납하셔야 해요. 얼마나요? 6개월 치니까 624만 원 정도 되겠네요. 624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는데 6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분할 납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으셔야 해요.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60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그동안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제가 수급받는 걸 아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주민센터 직원들? 하지만 그들은 신고할 이유가 없죠. 이웃 사람들? 저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요. 그 생각이 스치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아들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계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연락 온 거 없으세요? 아들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혹시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급한 건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수급자 탈락했어. 증여 내역 때문에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대. 그리고 600만 원 넘게 다시 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아들아,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아, 제발 좀 도와줘. 600만 원이야.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버지, 저한테도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집이라도 다시 내 명의로 돌려줘. 집이 있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갚을 수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지, 그 집 이제 없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집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전화기를 귀에 더 바짝 갖다 댔어요. 잘못 들은 거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무슨 소리야? 네 명의로 있잖아.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담보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 네. 친구랑 같이 수입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그런 걸 했어? 집 명의 이전받고 한 달 후요. 한 달 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집을 가져가서 담보로 잡아서 사업자금 만들고 제 노후 따윈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처음엔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하지만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감명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파는 거였는데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이익도 났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환율이 오르고 물류비가 치솟았어요. 거래처도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적자가 쌓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집이 어떻게 됐냐고. 대출 이자를 못 갚게 됐어요. 처음엔 한두 달 밀렸는데 나중엔 원금까지 연체됐고. 그래서 은행에서 독촉 들어왔어요. 경매 넘어갔어요. 경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매가 언제 됐는데? 한 2달 전이요. 2달 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씀드려봤자 어차피 막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낙찰됐어요. 이미 새 주인한테 넘어갔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 평생의 재산이었던 그 집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돈은, 경매로 받은 돈은? 대출금 갚고 나니 남은 거 없어요. 이자랑 연체료까지 하면 거의 다 나갔어요. 거의 다? 네, 몇십만 원 남았는데 그것도 다른 빚 갚는 데 썼어요. 한 글자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들아, 그게 내 집이었어. 내가 3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단 말이야. 알아요. 안다고? 알면서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 명의였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뭐?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도 어차피 돈 필요하면 담보 잡혔을 거고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갔을 거예요. 제 명의든 아버지 명의든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집 명의 받자마자 담보 잡은 거 아니야? 애초에 사업자금 마련할 생각이었던 거지?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봐.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아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수급자 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가져가고 그걸 담보로 잡아서 사업하고 실패하면 그만인 거였죠. 제 노후 따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어요. 수급비 신고한 것도 너지? 제가 신고해서 뭐가 좋겠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밖에 없잖아. 증여 내역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왜 그랬어? 수급비 끊기게 하려고? 그럼 네가 뭐가 좋은데? 저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전화 끊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전화를 끊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 네 엄마가 죽도록 일해서 지킨 그 집을 넌 그렇게 쉽게 담보 잡고 날려버린 거야?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없고 수급자도 아니고 되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600만 원 넘는 빚 독촉은 시작될 거였어요.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집만 넘긴 게 아니었다. 내 노후의 마지막 권리를 함께 넘겨버린 거였다. 유튜브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그 밝은 얼굴로 말하던 사람들, 집만 없으면 됩니다 라고 하던 댓글들,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 성공했다고 인터뷰하던 할머니. 그들은 이 끝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영희를 넘기면 그게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자식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걸. 한 번 넘긴 건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듣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눈앞에 1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경고 신호들을 다 무시했던 겁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환수 독촉장이 왔습니다. 624만 원을 12개월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독촉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산 압류라니. 압류할 재산도 없는데. 일주일 후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전화번호가 바뀌었더군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아들은 번호를 바꿨습니다. 저와 연락을 끊은 거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이었다는 걸요. 지금 저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볕도 들지 않는 이 방에서 매일 벽만 바라보고 있어요. 통장에는 환수 독촉 문자만 쌓여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서 문자가 와요. 아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아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입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집을 넘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수급비는 못 받았겠지만
적어도 집은 있었겠죠. 집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들도 생각납니다. 그 영상들은 성공 사례만 보여줬어요. 실패한 사람들, 저처럼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아들의 말도 떠오릅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명의 이전은 재산 정리가 아닙니다.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을 스스로 끊어내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노후의 판단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사람의 이익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댓글이 진실이 아니에요. 제도를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제가 활용당했습니다. 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을 뿐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 내 명의로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안전망인지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지금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장의 100만 원이 눈앞에 보여도 그걸 위해 평생의 안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명의를 넘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남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넘긴 건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저는 그 후회와 함께 이 어두운 방에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의 이전은 절약이 아닙니다. 노후를 담보로 거는 선택입니다. 오늘 사연을 통한 복지제도 공부 시간입니다. 기타 증여재산이란 과거에 보유했던 일반, 금융, 자동차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했을 때 그 처분가액에서 일정 항목을 제외한 잔액을 여전히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의로 재산을 축소해 수급 자격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계속 본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관리됩니다.